알면 할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채널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왜 저래? 왜 웃어? 너 방송에 장난이야? 너가 지금 랜서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안내입니다. 오늘 김범래가 또 발제를 준비했는데 오늘도 책 이야기. 아니 근데 너무 책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너무 재밌는 책이 많은 거야. 아, 야, 리디 소수나 하더니 해, 소수나. 제가 소수발제하라고 푸시하고 있거든요. 댓글로 힘 좀 실어주세요. 원자 소수 좀 해달라고. 아직도 인기가 많은 에피소드거든요. 근데 뭐 안 하겠다고 뭐 자기는 뭐. 그래서 이번에 읽고 온 책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그 좀 유튜브에서 검열될까봐 이 제목을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좀 강력한 제목을 달고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수이사이드 그 자살 맞나요? 그러니까 진짜 내 삶을 끊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 시도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함락하고 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대한민국 비유법인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야? 아, 전자에 가깝다. 아, 전자에 가까운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아, 이제 그러니까 점점 함락하고 있다? 어. 느끼고 있어. 네? 그래서 결혼은 안 하는 건가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뭐 사실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허허. 좀 더 좋은 말로 바꿔보면 대한민국이 피크아웃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 피크를 찍고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비판하는 책. 근데 이 책이 그러면 30분? 한국인이 쓴 거야? 한국인이 쓴 거고 물론 이 책이 정말 대한민국을 잘 설명하고 있느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치우친 시각이 있을 수도 있어. 본인의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틀린 말은 딱히 없는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내가 읽은 소감이고 그래서 오늘도 안느가 여기다가 책을 야, 너 좀 사라, 책. 좀 그러니까. 아니, 뭐, 사! 방송을 위해서 하나 사봐줘. 이 정도면 출판사에서 연락 올 때 연락주세요. 어쨌든. 이 책 신간인가요? 몰라. 아, 혹시 근데 지금 뭐, 베셀이에요? 몰라. 어? 그냥 이렇게 어쩌다 읽게 됐어요? 페이지를 돌아다니다가 제목이 너무 강렬하길래 이건 무슨 책이지 하고 앞부분을 읽다 보니 재밌었다. 뒤에를 계속 읽고 있었다. 약간 그런 건데 뭐 각설하고 1장부터 들어가 보면 1장부터 정말로 눈을 확 잡아끄는 한 문장으로 시작해. 한국인들은 돈이 없다. 어떻게 알았지? 내 잔고를 봤나? 어떻게 알았지? 내 잔고를 보셨나? 아, 돈이 없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해외여행 지수, 코로나 이전 회복하고 명품 얼마나 많이, 뭐 세계에서 어쩌고저쩌고. 제일 많이 사. 외제차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보면 한국인이 돈이 없기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게 지금 일종의 유행이 돼가고 있는데 인건비도 높고 막 이래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 찬찬히 들어보면 아 진짜 한국인은 돈이 없다라는 게 확 느껴질 거야. 근데 이게 정말로 뭐 해외여행 갈 돈이 정말 한 푼도 없고 가방 하나 살 돈이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돈이 부족하다는 뜻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기꺼이 지출할 자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약간 복지 비용 말하는 거야? 복지 비용일 수도 있고 사회 간접 자본 비용일 수도 있고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돈이 들지. 들지. 근데 그 돈을 낼 지갑의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타인을 위해 지갑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 그게 정말로 돈이 부족하다 할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인색함. 아, 그러니까 GDP가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라고 해도 조금 더 뭐 세수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제너러스한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나라에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GD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각박해져 가고 있다? 마음도 각박하고 지갑도 좀 각박하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매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는 건데 우선 왜 한국인들이 돈이 없냐 여기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거는 물가가 굉장히 높다. 높다고? 아주 높은 물가의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잠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머리를 쭉 과거로 돌려보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놀러 갈 때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해외 너무 비싸. 맞아. 유로도 비싸, 달러도 비싸, 엔화도 비싸, 위안화 빼고. 어쨌든 해외를 나가면 모든 게 너무 비싸서 살 게 없다. 그런 얘기가 정말 많았어. 근데 지금도 아직은 미국, 유럽 특히 막 스웨덴 막 이런 스위스 이런 나라들 비싸잖아. 이제 내가 얘기를 해볼게. 자, 우선은 미국 얘기했잖아. 미국 나가서 슈퍼마켓 한 바퀴 돌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어. 근데 뉴욕 가서 느꼈던 게 분명히 레스토랑 가서 먹는 거는 훨씬 어, 비싸. 어,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는 비싼 건 맞아. 근데 장바구니 물가는 우리나라랑 비슷했어. 나는 내가 느꼈을 때는. 아. 심지어 뭐 과일이나 어. 이렇게 음료수류 이렇게 이런 거는 싸다고? 막 이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스페인 갔을 때도 말도 안 되겠어. 고기랑 채소가 이렇게 싸다고? 싶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인건비 들어가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 근데 나도 미국도 봐봐 비슷하잖아 우리나라 그런 마트 물가라던가 식재료 물가 이런 건 뭐 비슷해. 근데 그 밖에는 사실 비싸단 말이지. 그치, 그치. 근데 그 마트 물가가 비슷한 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3배가 높아. 그러니까 그마저도 우리보다 비싼 게 맞다. 어. 그치? 그들이 느끼는 우리와 비슷한 가격의 채소와 고기와 공산품은 우리가 3분의 1로 봐야 되는 거야. 만 원짜리를 3,300원 정도로 보는 거지. 근데 아까 스위스 얘기해줬는데 그래 스위스가 물가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나라야. 유럽 여행하는 우리 가난한 배낭객 대학생분들이 스위스만 가면은 더 있기 힘들어한다는. 뭐 신라면 하나 먹고 10,000원 나왔어요. 막 이러는. 그치. 그래서 식료품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물가가 얼마나 비싸냐면 OECD가 한 30몇 개국 되지. 네. 우리나라보다 식료품 물가가 높은 국가는 딱 한 개밖에 없어. 어디지? 스위스. 아, 스위스 빼면은 우리나라, 그럼 사실상 1등 아니야? 사실상 1등이야. 근데 이건 엄청난 거야. 스위스가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식처럼 스위스는 물가가 높다. 그치. 알지만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다. 응. 이거는 되게 생경한 일이야. 그러니까 임금이 그렇게 높은 나라도 아니고 복지가 낮지, 막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 물가가 이렇게까지 높다? 식료품 물가만 보면 우리 밑에 있는 나라들을 좀 얘기해 보면 아이슬란드, 응. 노르웨이, 응. 룩셈부르크,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캐나다, 일본 다 우리나라보다 식료품 물가가 낮아. 아. 수치적으로 물론 지수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만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OECD 전체 2위야.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 거지. 맞아. 근데 보통 스위스가 물가가 높다. 그렇다고 스위스 사람들이 굶고 사느냐? 그게 아니야. 아니지.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아까 앤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사람들의 소득이나 구매력이 그만큼 받쳐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에도 팔리니까 물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럼 전 세계 2위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느냐? 식료품 기준으로?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물가와 구매력을 상호 비교해서 랭킹을 매겨보면 좀 잘 나가는 14개국, 18개국 정도를 해보면 그 중에 14위 정도야. 아하. 그러니까 구매력이랑 혼합해서 체크를 해보면 하위권인데 물가만 놓고 보면 세계 2위야. 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월급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도 아닌데 사야 하는 것들은 겁나 비싸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이 또 있는데 한국인은 이 높은 식료품 물가 수준과 좀 대비되게 섭취량도 많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래? 이럴 우리가 수가. 미국인들보다 많이 먹어? 1인당 채소, 1인당 해산물 섭취량은 OECD에서 가장 높고 그 정도야? 육류 섭취량은 상위 6개국 안에 들어. 그 6개국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가 유일한 동양인이야? 우리나라 기량이 좋네.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료품 물가가 아주 높고 왜 그러지? 그에 비해 구매력은 낮은데 모든 공동체가 상당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야, 그런 돈이 한국인은 없네. 밥심이야 밥심. 근데 이게 물론 웃긴 얘기지만 그만큼 우리가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많이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치. 우리나라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어서 많이 먹는 게 죄는 아니다. 아니 그냥 우리 민족이 뭐 잘 먹고 밥심이다 이렇게 잘 먹는 민족인데 좋은 거지? 식료품 물가가 너무 높을 뿐인 거야. 그거 왜 높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언론이나 사람들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지? 유통 마진을 너무 많이 뗀다. 그렇지. 유통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아니면 잘 안 나는 거지. 수확량이. 수입을 많이 해오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재배하는 건 적어서 자급자족이 힘들다. 수확량이 적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우선 유통업자의 폭리다라는 말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고 산지에서는 얼만데 소비자가로 오면은 막 몇 배가 불어 있어가지고 소비자는 엄청 비싸게 사지만 막 산지에서는 농민들이 막 굶어가.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왜냐하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 농산물 가격에서의 유통비용 비중을 알 수 있는데 평균 48.8%야.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살 때 뭐 한 10,000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4,880원이 유통비용인 거야. 사실상 반값인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미국은 70%야. 아, 뭐 그렇게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 실제로 안 높을 것 같아. 그리고 물론 이게 다 평균 퍼센테이지만 대만은 72%, 일본은 평균 67% 정도 돼. 근데 왜 유통비용이 적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우선 국토가 우선 작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작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지 않는 책이지만 이 책에서 좀 메이저하게 주장을 하는 건 우리나라가 식료품 물가가 높은 이유는 농업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 이게 아까 안내가 얘기한 것처럼 우선 국토적으로 농경지 자체가 좀 좁다. 그치. 그러니까 땅도 작은데 그 안에 농경지는 더 작은 거지. 그치. 사실상 조선시대 때부터 해서 그 전라도 쪽을 제외하면 사실상 재배를 그렇게 기깔나게 할 수 있는 곳은 없기도 했지. 근데 여기서 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경작지가 적다라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지만 두 번째 요인으로 한국의 농업은 굉장히 영세하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농업이라고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거야. 그치, 어르신들이 밭일 나가서 새벽에 모자 쓰고 이렇게 곡괭이로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잖아. 그치. 우리가 농업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 로고가 딱 박힌 콤바인이 열 몇 대가 막 움직이면서 그런 걸 생각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 그치, 미국은 그치. 막 진짜 허허벌판에 밀, 막 옥수수 재배하고 그 안에 사람이 길들어서 막 죽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땅도 없고. 그치. 그렇게 하지도 않고. 우선 다른 국가들처럼 기업들이 농업의 진출을 많이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대대적인 농업의 기업화도 이뤄내지 못했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농민의 뭔가 문제도 아니고 기업의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맥락이 있어. 우리나라 이걸 얘기하려면 대한민국 건국 초기까지 가야 돼. 이승만 정권까지 가야 돼. 그 옛날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는 소작농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자기 땅과 밭이 없는데 그치. 남의 이제 땅과 밭에 가서 이제 일을 좀 도와주는 소작농. 그거를 막기 위해서 소작농을 없애기 위해서 경자 유전 원칙이라고 이런 정책을 세워서 입법화를 해. 그래서 밭일을 하려면 농사일을 하려면 반드시 소유한 땅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어. 아, 헌법 수준이야,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어. 이게 자세한 얘기는 책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면 되고 그리고 자유무역 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뭐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이 책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없다. 농산물 시장을 전 세계와 경쟁하면 대한민국은 다 작살난다. 이게 이 책에서 비판하는 내용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한 가지 포인트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한국 공동체는 농업을 보호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농가의 영세함과 농업 하는 분들의 소득 보전 이런 거에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농업 관련 계열사를 가진 회사들이 꽤 있어. 유명하진 않지, 뭔가를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농업에 진출하려고 몇 번 노크를 한 적이 있어. 번번이 막혔지. 농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은 이 식료품 물가가 왜 높으냐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애초에 영세한 좀 분산된 농민들이 재배한 것들이 시장에 모이면서 이제 도매를 거쳐서 소매까지 오면은 그 소비자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작업하는 느낌. 그치, 핸드크래프트 같은 그치, 거지. 그치. 그런 거를 사려면 원래 비싸잖아. 그치, 이게 그치. 공장으로 찍어내는 것보다. 근데 이제 도매 단이 다 수작업이니까 이미 도매가부터도 쌀 수가 없고 그치.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의도는 좋았는데 이제 길게 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농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안 생겼다. 그치. 그래서 과일도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몇 가지 과일들 있잖아. 뭐 우리나라에서 나는 사과, 귤. 그치, 귤 이런 거 최근에 물가가 사과 진짜 사과 개비싸. 비싸서 미쳤어. 못 사겠어. 원래 이랬어? 그래서 아니지? 우리나라에서 작년인가 올해 가장 많이 먹은 과일이 망고였어. 해외라서. 해외에서 싸게 들어오니까. 근데 개헌을 해서라도 이거를 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 특히 정치인이라면. 근데 누가 과연
이걸 건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총대 메고 나가기에는 너무 반발이 클 게 뻔하니까. 근데 그치. 반발이 큰 건 그 농민들 아니야? 그치. 그치. 근데 농민들이 대다수가 아니잖아. 아, 많지. 특히 지방에는 대부분 농민들이 분포하고 있잖아. 아, 그래서.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 하에서 근데 이게 또 입법하고 뭐 좀 시행령 변경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개헌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개빡세다.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독자의 몫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식료품 물가가 그렇게 높아.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다 굶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굶고 있진 않아. 그러면은 이 엄청난 물가를 스위스의 다음으로 가는 그 식료품 물가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버티고 있냐는 거야. 그 해답을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세 개의 물가가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해. 첫 번째 에너지 물가, 두 번째 사회 간접 자본 비용, 세 번째 서비스 물가. 이 세 개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높은 식료품 물가를 견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에너지 물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거의 대부분 수입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쓰는 전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입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래? 석유 우리나라 한 톨도 안 나지. 석유는 인정. 우리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근데 우리 우리 수력 발전도 있고 풍력 발전도 있고. 풍력 발전. 그러니까 하긴 하지. 근데 이제 석유, 뭐 전기, 가스, 뭐 아니면 뭐 그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근데 되게 특이한 건 수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어. 그런 거 아니지. 미국 옆에 있어. 산유국 옆에 있는 것도 아니야. 운송 비용도 엄청나. 근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물가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야. 그래서 그 외국에서 이제 좀 우리나라를 우습게 비꼬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한겨울에도 난방을 켜고 빤스만 입고 사는 민족이다. 근데 나는 이 부분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돌이켜봐야 된다 생각해. 근데 진짜 많아. 좀 에어컨이나 그런 난방시설이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엄청 심하게 돌리기는 해. 여름에도 추워서 막 내부에서 막 가디건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 그게 그치, 말이 그치. 되냐고. 근데 유럽은 좀 겨울이 좀 더 와닿긴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독일만 보더라도 겨울에는 집에서 외투를 입고 있는 게 좀 뭐라 그러지? 표준? 그 디폴트지. 자연스러운 거야. 다 껴있고 다 밑에 깔아놓고. 그러니까 가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에너지 물가가 굉장히 싼 편이고 에너지 물가가 싸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싸지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을 포함한 인프라야. 사회 간접자본들. 사회 간접자본도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게 비용이 싸. 에너지 물가가 싸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의 뭐 가격,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하면서 어휴 막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그러지 않지. 너무 비싸서 버스 못 타겠다. 살아가면서 공공서비스나 이런 사회 간접자본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이용하겠다라고 할 정도는 잘 없어. 근데 이거는 확 와닿는 게 이제 식료품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해외 나가면 느끼는 게 교통비 비싸다. 지하철비 비싸. 이거 되게 많이 특히 일본 맞아. 너무 비싸다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 엔화가 저렴한 거랑 별개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꼴이냐면 낮은 사회 간접자본과 에너지 물가가 높은 식료품 물가를 지탱하는 꼴이에요. 버틸만하게 해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 공공부문은 무조건 적자야. 한국전력. 그치. 적자의 아이콘. 조 단위, 10조 단위의 적자가 나오잖아. 근데 그거 올릴 수 있어, 정치인이? 못 올리지. 못 올리지. 그 올린다고 하면 정권이 바뀔걸? 가스 비용 올릴 수 있어? 그것도 정권이 바뀔 거야, 아마.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언급만 나와도 그 정치인은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돼. 야금 올리면 안 돼? 야금야금 올려도 되긴 하는데 그 조세 저항처럼 그 비용에 대한 저항이 센 거지. 국가가 개입을 해버리면. 올리고는 있어, 근데. 올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화할 만큼 올리진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에너지 물가나 사회 간접자본 비용을 올리려면 사실 식료품 물가가 내려와줘야 돼. 그치. 우리가 입에 넣는 비용이 그나마 좀 저렴해지면 수박 한 통에 한 4,000원 하고 뭐 꿈 같다, 야. 사과 하나에 한 1,900원이고 근데 어. 유럽이나 미국 나가보면 알겠지만 과일이 진짜 싸거든요. 싸. 그런 식으로 되고 뭐 버스비가 1,000원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 막 그치. 상승하는 거지. 근데 사과 한 개가 10,000원이고 수박 한 통이 어제 백화점 가보니까 40,000원이더라고. 백화점을 가지를 마. 백화점 왜 시장에 갔어? 가서 사. 그런 가격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 정도인데 대중교통이 1,000원이 오른다? 열받는 거지. 그럼.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매듭을 풀기 위해서 식료품 물가라도 좀 낮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좀 대대적으로 농수산업에 진출을 한다. 축산업이나 개헌부터 해야 돼. 일이 너무 커져. 일이 너무 큰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면서 배는 침몰하고 있는. 그치. 그 누구도 이제 수리를 하러 가지 못하면서 배는 계속 침몰하고 그 위에서 파티는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인 거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계속 반복되는 게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난 이 책이 왜 자살하는 대한민국인지가 좀 와닿아. 그러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없다. 한국인은 돈이 없다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더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 가지 물가에 허덕이고 있어. 맞추게 해줘. 맞춰봐. 우선 음식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나왔으니까. 그리고 에너지 자원 아니고. 아 이게 비싸서 허덕이고 있다. 허덕이고 있어. 교육비? 정확해. 아싸. 그래서 생각도 못했어. 사교육비. 사교육비. 그러니까 왜냐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이 너무나 많이 지출하는 거는 그런 사교육비밖에 거야? 없거든. 몰랐어. 일본도 막 과외 같은 거 하지 않나? 근데 뭐 그런 학원 문화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 비할 때는 없지. 그치. 우리나라는 거의 병적이잖아.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교육비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준조세. 아하. 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모두가 지출하기 때문에. 무방할 정도로 어허. 전 국민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라는 거야. 다들 사교육 빡세게 받았어? 난 빡세게 정도까지는 안 받았어. 그냥 뭐 하나 두 개 학원 그렇게밖에 안 했던 것 같긴 단과로? 한데. 단과로. 나도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한 2, 3학년은 좀 많이 받았던 거야. 선생님과 사는 정도였어? 그런 건 아니지만 입주 선생님 계시고. 매번 이제 나의 활동 시간에는 항상 선생님이 옆에 있는 거지. 그게 학교 쌤일 수도 있고 그치. 학원 쌤일 수도 있고 과외 쌤일 수도 있고. 근데 나 고 2, 3 때는 나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난 고 2, 3 때 처음으로 과외라는 걸 해봤었거든. 어허. 그 전까지는 학원만 다니다가. 어허. 그래서 대도시 기준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평균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82.3만 원. 한 명당? 서울만 한정하면 98.3만 원. 와. 근데 이것도 적은 거다? 그래,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중간값이나 전체 비용을 고려해보면 엄청난 비용이야. 아니, 생각해봐. 지금 과목 하나 과외하는데 한 달에 50은 낼걸? 아 진짜? 왜냐면 나 대학생 때 3, 40 받았어. 그치. 지금은 한 50은 줘야 돼. 그렇겠다. 입시생은 거의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도 두 과목밖에 못 하는 거야. 그치. 영어, 수학, 과외하면 100만 원이니까. 이 사교육비는 식료품 물가랑 더불어서 한국인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매우 커. 그러니까 소득이 이만큼이면 그 중에 이만큼 식료품으로 날아가. 와. 이만큼 사교육으로 날아가는 거야. 요만큼으로 이제 가방 사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디 국가로서 보전해줄 수 있는 근데 국가도 핑계거리가 없잖아. 노력을 그치. 많이 했어. 그치, 밤에 이제 학원 못 가게 뭐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야자를 했지. ԥ해지한다거나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 건 난 맞긴 알 것 하는데. 같아. 그래서 중위소득에 대비해서 이 사교육 지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를 생각해보면 서울 기준 초등학생은 한 14%에서 23%. 어허. 그러니까 번 소득의 최대 한 23%가 나가는 거고 중학생은 18%부터 30%. 고등학생은 23%부터 38%. 와.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한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380만 원은 그 아이를 위해 사교육비로. 나간다. 거의 아, 복지국가. 온리 사교육비. 온리 사교육비. 복지국가에서 세금 떼듯이 나가네. 그렇지. 38% 전체 국민들의 38%씩 세금을 거두면 엄청날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세수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복지도 엄청 잘 돼 있을 걸. 아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내 복지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잖아.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사교육에 에이, 투자를 하는 거지. 그렇다기보다는 이 아이의 인생을.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니야. 의도는 순했을지언정 어허.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거지. 근데 이렇게 단순히 사교육 지출이 높다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처분 소득, 내가 저금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그 가처분 소득을 빠르게 줄인다는 거야.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이야? 뭐 금융 비용 빼고 이자 비용 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돈. 근데 왜 가처분이야 이름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란 뜻이지. 아, 아이씨.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돈. 근데 거기서 그냥 30% 댕강 잘라가지고 사교육비. 와. 뭐 식료품비 댕강 잘라서 식료품비.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동체를 위해 열 지갑이 없지.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리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 바뀌려면 돈이 필요하지. 뭔가를 뒤집어 엎으려면. 바꿔야지. 바꾸자. 했을 때 정치인이 그럼 세금 좀 더 낼래? 아, 그건 좀. 너 정권 바뀌고 싶어? 그건 곤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다들 세금 많이 낸다 생각해? 많이 세금 내지.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지. 아 그래? 나는 뭐 얼마나 내고 살아? 난 그렇게 많이 내는 것 같진 않아. 얼마나 네. 내고 살아?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그 월급 명세서를 보면 세금이 이렇게 빠져서 나오잖아. 그치, 직장인들은. 그치. 근데 그게 뭐 달갑진 않지. 근데 그렇다 보니 오히려 더더욱 내가 쓴다는 느낌은 아니지 않아? 그냥 그거 떼고 남은 게 내 월급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안에서 뭐 저축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나라가 세금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알아. 그치. 뭐 복지국가들에 비해서. 그거 알고는 있어. 근데 그냥 뭐 몇만 원 더 내라 하면 싫은 거지.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세금이 높은 나라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 근데 요즘 뭐 현 정권 얘기긴 하지만 세금 관련 얘기가 좀 많잖아. 다 싫어하거든.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낮은 물가 중에 하나. 서비스 물가.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끝낼 건데 네. 서비스 물가가 뭐지? 우선 서비스 물가라는 건 서비스업의 물가라는 거야.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요식업, 가서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런 거, 그리고 관광업, 숙박업 이렇게 밀접한 것도 있지만 뭐 미디어 산업, 뭐 관광업, 금융업, 의료업, 보험업, IT 이렇게 그냥 좀 생각해보면 제조업이 아닌 걸 다 생각하면 돼. 인건비 드는 거 다. 그러니까 뭔가 의식주의 필수 덕목, 그러니까 필수 요소 빼고 다 아냐? 그치.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닌 건 다.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거 다.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야. 근데 이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노동 생산성이 낮다고 해서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투입하는 노동량에 비해서 그 산출되는 가치가 적다라는 얘기야. 내가 1시간을 서비스업에 종사했을 때 그게 사회적으로 생성되는 가치의 양이 적다는 얘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 가치가 낮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낸다. 아니 아까 물가 비싸다며. 서비스업이 낮다 그랬잖아. 서비스업 물가가 낮다고 했잖아. 요식업도 서비스업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보면 나와. 우리나라는 우선 서비스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 그럼 있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플랫폼 기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음식을 갖다 주는 걸 공짜라고 생각했어. 공짜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우리나라가 서비스업 그런 인건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없지. 낮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왜 우리 해외 레스토랑 가면 이게 공짜가 아니야? 그치. 밑반찬을 그냥 안 줘? 물 한 잔도 추가야? 이거 알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그때 알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 제조업은 35개국 중에 6위 정도 해. 그 투입되는 노동량에 비해서 산출되는 가치가 큰 거야.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치. 근데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은 35개국 중에 25위야. 근데 이거 후진국이 맞는 것 같은 게 우리 사실 그것도 이 맥락 아니야? 우리에게 있었던 열정페이? 열정페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었고 왜냐면 그런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을 정으로 해주고 선심 써서 해주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문화가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직업 귀천도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외국 나가면은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웨이터 일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문직처럼 삼고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젊은 애들 싸게 쓰고 최저임금 주고 이런 개념이잖아. 그치. 고생하는 일이지 사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서비스업에 많이 편중되어 있느냐? 첫 번째, 부동의 1위, 운송업. 택배든 뭐 택시? 운송, 뭐 트레일러든 택시든 뭐 버스든 트럭이든 어쨌든 그런 운송업. 운송업이 전체의 40%를 차지해. 오, 거의 절반이네. 근데 운송업은 우리나라가 특히 부가가치를 못 창출한다도 있지만 우선 전 세계적으로 운송업은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 산업. 그치. 왜냐면 비용 경쟁을 하는 산업이야. 그리고 필수적인 거라 더 그런 거 아니야? 항구에서 도심까지 물건을 날라주는데 드라이버의 기술 이런 것보다는
저렴한 비용과 빠른 시간. 그치. 이게 거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을 수 없는 산업군 중 하나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슬픈 사실인데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은퇴하고 자영업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근데 거야. 그게 왜 슬픈 거야? 우리나라가 유난히 높아. 음. 자영업 비율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근데 물론 자영업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의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 비율이 24% 되거든.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의 4분의 1은 자영업자인데 네. 대부분 도소매 업종이나 숙박업이나 음식업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의 좀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업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경우보다는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위에서 했던 문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자영업이 대부분 영세해.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들이 경쟁을 벌여.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임금을 내려. 사장님이 오전 8시에 들어가서 밤 11시에 나와. 이거 솔직히 본인의 사업이니까 열심히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본인의 임금을 낮추는 거야. 그럼. 맞지. 그런 식으로 출혈 경쟁을 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아까 외국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또 특이한 점 중 하나가 식당을 예약한다는 게 되게 특별한 경우야. 근데 외국에서는 식당을 예약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야. 기본이니까. 그만큼 식당이 우리나라만큼 막 쫙 깔려 있잖아. 우리나라는 강남에서 만나든 뭐 신도림에서 만나든 영등포에서 만나든 약속 장소를 음식점을 보고 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 그러니까 뭐 아무데나 가서 먹자 하면은 갈 수 있는 아무데가 있는 거지. 아무데나 가서 갑자기 중식이 땡겨. 갈 수 중식 있어. 맛집 꼭 있어. 일식 있어. 양식 있어. 일식 있어. 다 있지. 다 그런 거 아니었어? 냉면 먹고 싶어.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케이스야. 그런 거였어? 근데 그 정도로 자영업자가 많은 거야. 물론 이게 도심에 한정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임금 노동자에 비해서 평균 3.2배가 높아. 와. 그리고 빈곤한 비율, 빈곤한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 빈곤 비율은 53%가 자영업자야. 그 정도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야. 이러고 그냥 유지되면 상관없는데 이러한 와중에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잘리면 어디로 유입돼? 자영업으로 유입되지. 자영업으로 유입돼. 그럼 무슨 상황이야? 지금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야. 지금 서로 자기 임금을 낮추면서 경쟁을 해. 근데 거기로 사람이 유입되지.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은퇴를 못해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은 이제 뭐 대기업이든 뭐 중견기업이든 다른 나라에서는 뭐 5, 60대까지 일을 했어. 그러면 난 이제까지 일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래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이 또 제조업으로 이렇게 좀 경제 발전을 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 만다 어쩌고 하고 있잖아. 근데 선진국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져.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이렇게 좀 구조 변화를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기존 제조업 회사들의 채용 규모보다 서비스업 회사들의 채용 규모가 더 큰 거야, 지금. 그러면 새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임금은 낮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점점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취업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이 책에서 강조하지만 공동체 개선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우리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다? 다 동의하지.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1장, 3장에서 하고 있어. 와. 오케이. 이 뒤에 7장 정도 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인지, 노인 문제, 연금 문제, 정말 읽으면 숨 막히는 내용들이 꽉 차 있는데 오늘은 딱 1장만, 3장만 준비를 해왔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한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고 내가 굉장히 이 책의 일부분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할게.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 안녕. 안녕.